당신의 아내가 남편도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 비밀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든다면, 당신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녁 6시 반, 거실에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녀에게 줄 조끼였다. 노란 실이 바늘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무늬를 만들어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영숙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바늘 끝에만 신경을 집중했다. 한 코, 또 한 코. 평온한 오후였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영숙의 손이 멈췄다.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현관문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순간적으로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연속으로. 윽. 영숙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뜨개질 바늘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노란 실타래가 소파 아래로 굴러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마치 겨울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사지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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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밖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영숙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도연아, 도연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소리. 도현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아내의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달려온 것이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도현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또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니 괜찮아. 영숙은 가까스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동공이 흔들렸다. 입술은 창백했다.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잠깐만. 도현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택배 기사가 보였다. 젊은 남자였다.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다. 도현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도현은 박스를 받아들고 서명을 했다. 택배 기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평범한 오후의 평범한 택배 배달이었다. 문을 닫고 돌아온 도현은 거실로 돌아왔다. 영숙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택배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 날 찾아온 거야. 영숙이 손가락 사이로 속삭였다.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아무도 안 왔어. 그냥 택배 아저씨였어. 아니야, 나를 탓하러 온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도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수가, 나 좀 봐.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아 얼굴에서 떼어냈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았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여기 있잖아. 도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아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혔다. 영숙은 인형처럼 순순히 따랐다. 도현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조금 마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도현은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아내의 이런 반응이 단순히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노화에 따른 불안 증세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된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기억의 파편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영수가,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주황빛과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두웠다. 도현은 생각했다. 우리가 꿈꿨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랐던 삶이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숙은 점점 더 자주 이런 증상을 보였다. 초인종 소리, 전화벨 소리, 심지어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숙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응. 뭐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도현은 가슴이 저렸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니야, 내가.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현은 아내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작게 흐느꼈다. 도현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아내를 이토록 괴롭히는 그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든 아내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리고 도현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내는 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일까? 답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깜박였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 도현은 은행 앱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통장 잔고가 또 줄어들어 있었다. 지난달보다 200만 원이나 더 빠져나갔다. 그는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올리브영 8만 원, 택시 3만 5천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백화점 22만 원. 하루가 멀다 하고 찍히는 카드 사용 내역.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패턴이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째였다. 처음에는 가끔 있는 일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문제였다. 그는 거실로 나갔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배송된 화장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아직 뜯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영수가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응, 영숙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요즘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얼마나? 이번 달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됐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되잖아. 필요해서 쓰는 거야. 영숙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직 안 뜯은 것도 수두룩한데. 도현이 테이블 위의 박스들을 가리켰다. 영숙은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사야 할 것만 같아. 안 사면 안 사면 어떻게 되는데?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나가서 뭐라도 사면 그 순간만큼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돈 쓰면 가슴이 뻥 뚫려요. 그 순간만큼은 살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또 그래.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병원에 가보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싫어.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야.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미쳤다는 게 아니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도현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알던 영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알뜰하고 절약하는 사람이었다. 돈 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듯 돈을 쓰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주일 후 도현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민재였다. 아버지,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뭔데? 급한 건 아니고 저녁에 좀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 집으로 올래? 아니요. 밖에서 뵙죠. 어머니 안 계신 데서요. 도현은 더욱 불안해졌다. 아내 몰래 만나자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저녁 6시, 도현은 집 근처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36살의 아들은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야? 도현이 먼저 물었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가영 누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가영.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가영.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대요. 우리 모르는.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어머니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요. 가영 누나는 지금 38살이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대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여자의 사진이었다.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인상. 영숙을 닮았다. 어떻게 알게 됐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가 직접 연락했어요. 제 이메일로. 어머니가 연락을 피하니까 저한테 연락한 거래요. 민재는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해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도현은 그것을 읽었다. 민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임가영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박영숙의 딸이고요. 오랫동안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도현은 이메일을 다 읽고 휴대폰을 민재에게 돌려주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민재가 물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몰랐어. 저도 못 믿겠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런 걸 숨기고 살았다니. 민재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언제 한국에 온대? 다음 주래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엄마는 알아?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재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다.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영숙을 마주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도현의 눈에는 그녀가 낯설게 보였다. 영수가. 도현이 불렀다. 그러자 영숙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가영이라고 알아? 순간 영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잡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뭐라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영. 당신 딸. 도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벽에 등을 기댔다. 두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았다. 숨이 가빠졌다. 누가 말했어? 민재한테 연락 왔어. 가영이한테. 영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왜 숨겼어? 도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나한테도 숨기고, 민재한테도 숨기고. 왜? 말할 수가 없었어. 영숙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말하면 다 끝날 것 같았어. 뭐가 끝나는데? 모든 게
우리 가족이 평화가 영숙이 소리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영이는 내 과거야. 내가 잊고 싶었던 과거야. 그 애를 인정하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도현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죽었어. 교통사고로.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가영이 3살 때. 그 후로 내가 혼자 키웠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친정에 맡기고 프랑스로 보냈어. 10살 때. 나는 도망친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쁜 엄마지.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도현은 아내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결혼할 때라도 말했어야지. 말하면 당신이 날 버릴까봐 두려웠어. 애 딸린 여자라고. 꺼릴까봐. 영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재였다. 그는 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주방에서 무너진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 민재가 차갑게 불렀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야. 왜 우리한테 숨겼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저한테 누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왜 숨긴 거예요? 민재야. 이해해줘. 이해요? 뭘 이해하라고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우롱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속인 거라고요. 그게 아니야. 영숙이 외쳤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살아야 했어. 그래서 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숨긴 거예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였네요. 민재야, 도현이 아들을 말렸다. 하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다. 가영 누나가 다음 주에 와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숨길 건가요? 못 본 척 할 건가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무너진 아내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작게 떨고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가득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우리 가족의 평화는 처음부터 허상이었다는 것을. 숨겨진 진실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거센 파도가.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영숙이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도 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고르지 않았다. 도현은 생각했다. 가영, 38살의 여자, 영숙의 딸, 민재의 누나, 그리고 내게는 무엇인가? 의붓딸인가? 이제 와서 그렇게 불러야 하나? 그는 영숙에 대해 생각했다. 28년을 함께 살았다. 그동안 그녀에 대해 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의 절반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지우고 싶었던 상처가 있었다. 도현은 답답함을 느꼈다. 배신감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아내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것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새벽 3시 영숙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화장실로 갔다. 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영숙이 돌아왔을 때 도현이 말했다. 영수가. 응. 가영이 만나자.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어. 이미 민재도 알았고 이제 숨길 수도 없어. 무서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를 만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 도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영숙은 침대 끝에 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대면해. 내가 버린 딸을. 도현은 아내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영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다.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사과해. 도현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영숙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의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다. 일주일 후면 가영이 올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도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영숙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직면해야 했다. 숨겨왔던 과거와 외면해왔던 진실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 도현과 영숙은 나란히 서 있었다. 영숙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올 거야. 도현이 속삭였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환호하며 제외하는 소리, 웃음소리, 포옹.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게이트만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다. 가영이었다. 키는 160cm 정도. 단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차분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영숙의 숨이 멎었다. 가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어머니, 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가영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이에요. 가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도현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가영은 짧게 악수를 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짐은 이게 다예요. 가시죠. 가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앞서 걸었다. 영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현이 아내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가자. 영숙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현이 운전을 하고 영숙은 조수석에, 가영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현은 백미러로 가영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영숙은 손가락을 꼬집으며 불안해했다. 손톱이 손가락에 자국을 남겼다. 1시간 반 후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도현은 짐을 들어주었고 가영은 현관에 들어섰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깔끔하네요. 응, 민재 방을 비워뒀어. 거기서 지내면 돼.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씻고 올게요. 가영은 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은 도현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떻게? 괜찮아. 천천히 하자. 도현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저녁 식탁은 어색했다. 도현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가영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영숙은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 못했다. 맛있게 드세요. 도현이 애써 밝게 말했다. 가영은 짧게 미소 지었다. 잘 먹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다. 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가영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잘 지냈어. 그렇군요. 가영은 다시 밥을 먹었다. 가영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프랑스에서는 괜찮았니? 괜찮았어요. 가영의 대답은 짧았다. 외할머니는 건강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암이었어요. 너무 빨리 진행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오실 것 같지 않아서요. 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잖아요.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관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예요? 저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신 거잖아요. 아들도 낳으시고 행복하게 사신 거잖아요. 가영아,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영이 끊어 말했다. 어머니가 생활비를 보내주신 건 알아요. 매달 100만 원씩.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제가 유학도 가고 공부도 했죠. 감사해요. 정말로. 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는 사실이 내 삶을 망쳤어.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가영은 일어섰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도현과 영숙. 영숙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도현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갈등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처가 너무 깊었다.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골마 있었다. 이제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서재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영숙 명의의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다. 도현은 손이 떨렸다.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5천만 원의 빚. 그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택시. 끝없이 이어지는 지출 내역. 이게 대체 도현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영수가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숙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이게 뭐야? 도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도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화를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빚을 진 거야? 1년 전부터 조금씩. 영숙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조금씩. 5천만 원이 조금씩이야? 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영수가 우리 지금 노후가 아니라 파산의 길로 가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 돈을 어떻게 갚아? 도현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내가 일을 찾을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나이가 65이야.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보다는 절망이 밀려왔다. 그때 가영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왔다. 거실의 분위기를 느낀 그녀는 멈칫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도현이 급히 말했다. 하지만 가영은 눈치챘다. 빚 때문인가요? 도현과 영숙은 놀라서 가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어요. 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불안하면 돈을 쓰고 또 불안해지면 더 쓰고.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병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 도현이 되물었다. 네. 충동 조절 장애요. 어머니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진 못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일종의 도피처럼. 가영은 방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어보세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진단서였다. 영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환자명 박영숙. 진단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도, 충동 조절 장애, 불안 장애. 해당 환자는 사회적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 소비 행동을 보임.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감각 과민 증상이 관찰됨.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 병행 권장. 도현은 서류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날짜를 보니 28년 전이었다. 가영이 3살 때. 이게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가영이 말했다.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안 가셨대요. 자기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예민한 거라고. 도현은 영숙을 바라보았다. 영숙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제가 울면 귀를 막았고, 제가 다가가면 피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심해졌죠. 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가 저를 키운 거예요. 어머니는 방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나셨죠.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타까워하셨죠. 어머니도 아픈 사람이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저도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거. 그녀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사과받아봤자 뭐가 달라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췄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 병원에 가세요. 이제라도 치료받으세요. 어머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연 씨를 위해서라도. 가영은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는 좋은 분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노력하세요. 도연 씨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진단서를 들여다보았다. 28년 전의 문서.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지금의 영숙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초인종에 대한 공포, 충동적인 소비, 사람들을 피하는 태도, 감정 기복, 모든 것이 맥락을 갖게 되었다. 아내는 아픈 사람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28년 동안 그것을 몰랐다. 그날 밤 도현은 영숙과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도현이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떠나긴 왜 떠나? 나는 정상이 아니잖아. 병이 있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버릴 것 같아?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나는 당신이 완벽해서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당신이어서 사랑한 거야. 하지만 병이 있으면 치료하면 돼. 그게 다야.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병원에 가자. 늦지 않았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갈게. 도현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영숙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긴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고요가 찾아오고 있었다. 도현은 생각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영숙의 치료도 받아야 하고, 가영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는 아내를 꽉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어떤 폭풍이 와도 그것이 사랑이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집에 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직접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도현과 영숙, 그리고 가영이 앉아 있었다. 왔니? 도현이 반갑게 말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듯 놓았다. 다 모여 계시네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재야, 앉아. 됐어요. 민재는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약 처방받았어. 상담도 받기로 했고, 그게 다예요? 민재는 비웃듯 웃었다. 약 먹으면 다 해결돼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비치고 한 게 다 없어져요. 민재야, 도현이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 편만 드세요? 어머니가 뭘 했는데요? 우리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누나 존재도 숨기고 빚도 숨기고 그게 가족이에요? 민재야, 그만해.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어머니도 힘들었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정당화돼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속였어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도현은 일어섰다. 그는 아들 앞에 섰다. 민재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 도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내 아내이자 내 엄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할 가족이다. 아버지! 엄마는 병이 있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걸 이제라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이해해줘.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가는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요. 왜 혼자 견뎠냐고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요? 미안하다. 민재야, 영숙이 일어섰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화낼 자격이 충분해. 엄마를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거짓말 아니야.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미안해. 내가 자랑스러운 엄마를 못 가져서 미안해.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엄마! 영숙은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다. 민재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저녁이 되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많이 드세요. 도현이 말했다. 가영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민재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영숙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딸과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영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가영은 고개를 들었다. 네,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머물 생각이에요.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할머니 산소도 가봐야 하고, 어머니도 봐야 하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요. 가영은 밥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민재가 가영을 바라보았다. 누나, 응? 프랑스에서 뭐 했어요? 패션 디자인 공부했어요. 지금은 작은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고, 대단하네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가영도 미소를 지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멋있어요. 저는 그냥 회사원인데, 그것도 충분히 멋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나눴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식사가 끝나고 도현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재가 도왔다. 거실에는 영숙과 가영만 남았다. 가영아, 네. 할머니 많이 아프셨니? 마지막 한 달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였어요. 가영아,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가영은 손을 빼지 않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러셨어요. 영숙이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 애도 아픈 애라고. 가영은 눈물을 닦았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고마워, 가영아. 영숙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해줘서. 가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 엄마가 기다릴게.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안았다. 영숙은 놀랐다. 그리고 딸을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현과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응? 우리 괜찮아질까요? 도현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럴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날 밤 도현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가을 밤하늘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영숙의 병도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것이다. 가영과의 관계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민재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다만 서로를 지키려는 가족이 있을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결핍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일지도 모른다고. 영숙의 병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견뎌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다. 도현은 거실로 돌아왔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노란 실이 바늘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뭐해? 가영이 조끼 만들어. 아직도? 응, 거의 다 됐어. 도현은 아내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지 않고 있었다. 괜찮아? 응, 오늘은 괜찮아. 영숙은 미소 지었다. 도현도 미소 지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럴까? 그럴 거야.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영숙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